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네, 저희가 일부에서 전광훈 목사로 있었던 사랑제일교회 그 일요 예배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행정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잠깐 드렸는데 6818 쓰시는 분께서 사랑제일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종교 탄압 그만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예, 훌륭한 교회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종교 탄압은 아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류영희의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쏭달쏭.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인데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중앙은행이 막 돈을 찍어내서라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또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립니다. 앞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1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 법안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시아 월요일 증시가 패닉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미 증시 개장 전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한 겁니다. 돈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시중에 풀린 미국의 국채 그리고 MBS라는 부동산 담보증권을 추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가계와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기업 어음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매입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기업 회사채까지 전부 사들이겠다. 직접적으로 민간 기업에까지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만 미국의 국채 약 477조 원, 또 부동산 담보증권 약 318조 원 정도를 사들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이 글로벌 달러 사재기 등에 따른 이 달러 부족 현상을 좀 완화해서 이 달러를 좀 무제한으로 풀겠다라는 의도인데, 그러나 FRB의 파격적인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또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가 3% 넘게 떨어져서 19,000선마저 무너졌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나스닥이 3% 내외, S&P 500 지수 0.27% 각각 하락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가 사실은 체결되면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1일 천하로 끝났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어제 국내 증시가 또 급락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쨌든 3%포인트 정도 빠진 걸로 나왔습니다만은 어땠습니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잠깐 단등했던 국내 증시가 또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경기부양책 도입 지연 전망 등의 악재가 영향을 미쳤는데요. 코스피가 다시 5% 넘게 떨어져 1,5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5% 넘게 하락을 했는데 역시 외국인들 6천억 원 넘게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13거래일 연속 돈을 빼고 있습니다. 개인만 이날도 1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는데요. 장 초반 선물 가격이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매가 5분간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양시장 모두에 발동이 됐습니다. 올 들어 네 번째 매도 사이드카인데요. 외국인 이탈 자금의 극심한 이제 안전자산 소모 현상이 이제 가속화되다 보니까 원화 가치는 또 추락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0원 이상 급등한 1266원 50전에 거래를 마쳤는데, 한편 이제 우리 정부 역시 오늘입니다.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서 이 채권 시장 안정 펀드를 포함한 약 27조 원 상당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시장이 어느 정도 먹힐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국내 바이오 제약사인 셀트리온이요. 오는 7월 말까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셀트리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치료제 개발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항체 확보에 성공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한 1차 항체 후보군 300개를 확보했다라고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셀트리온은 인체 임상 시험이 가능한 제품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을 기존의 6개월 내에서 4개월 내로 앞당겨서 오는 7월 말까지 인체 투여 준비를 마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임상 실험을 거쳐서 본격 생산이 시작이 되면
한 달에 100만 명 분량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자신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회사의 가용자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제품 개발에 나서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셀트리온은 진단키트 시제품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한편 이 셀트리온이 이 같은 내용을 장 마감 이후에 발표하겠다라고 예고하면서 어제 국내 증시가 급락했지만 셀트리온 3인방, 셀트리온이 14% 넘게 주가가 오른 것을 비롯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모두 급등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바이오 제약사들이 이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군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되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팬데믹 현상이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직 치료제가 제대로 아직 안 났으니까 현재 지금 보니까 코로나19 영향으로 결국 삼성전자, 현대차 공장이 줄줄이 해외에서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인도 정부의 조치 때문에 그런데요. 이 코로나 사태로 제조업이 많은 이 인도에서 주요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 지금 어제까지 인도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415명, 사망자가 7명으로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선제 조치에 나서면서 이 사업장 문을 닫으라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전자, 포스코와 같은 현지에 설립된 한국의 주요 공장들이 어제부터 대부분 가동 중단에 돌입했는데요. 가장 타격이 큰 것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이제 스마트폰 공장이 있는데요. 어제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가동을 중단합니다. 연간 생산 능력이 최대 1억 2천만 대, 삼성전자의 연간 스마트폰 생산량 4억 대 40%에 달하는 공장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요. 또 현대차 인도 체내의 공장 역시 인도 정부의 사업장 운영 중단 조치에 따라서 이달 말까지 생산을 중단합니다. LG도 냉장고, 세탁기 공장이 문을 닫고요. 이제 포스코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인구는 13억 8천만 명, 세계 2위 인도 대국인데요. 이렇게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중국에 이어서 세계 공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미노 셧다운이라고 말하던데 이게 공포가 유럽, 미국, 인도 전 세계적으로 안 뻗치는 데가 없게 지금 생겼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파보는 뒤끝이 있는 남자들의 시사인물 토크쇼입니다. 한 분만 판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두 분 김현성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네, 그리고 뒤끝 장렬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있지 내가. 네, 되게 뭐든지 이렇게 하나가 시니컬해요. 네, 시니컬 뒤끝 좋습니다. 시니컬 김이 좋다. 좋아요. 시니컬 킴으로 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판다. 오늘 주인공 누군지 만나보겠습니다. 이 25분까지 강화시킬 수 있도록 개파 공천, 구태 공천과 단절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대표 사천도 그 싹을 잘랐습니다. 이용해먹고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합한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소수정당 스스로의 책임으로 우리가 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던 합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최선이라고. 오늘은
여권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분만 판다 주인공은 결과적으로는 비례 후보가 되겠죠. 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여권 비례연합정당이 더불어시민당을 통해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데 만만치 않은 잡음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비례 후보들 김홍걸 의원 특히 김 의원인가요? 근데 김홍걸 씨 같은 경우에는 4번으로 원래 그때 민주당에서 받았는데 그렇죠. 왜 듣보잡들을 앞에다가 내세우느냐? 우리를 앞에 내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 막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또 후보를 내는데 한석씩 무조건 보장해 준다라고 했던 나머지 당 2개가 사실은 완전히 빠졌죠. 네. 그분들은 우리 사실 일제징용 피해자들로 만들어진 당인데 왜 우리를 이용만 하느냐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근데 곤란하실 것 같아서. 예의 바르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근데 저는 이제 좋습니다. 김홍걸 씨, 그러니까 김홍걸 전 김홍 의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의장이죠. 민화역. 그렇죠. 네, 김홍걸 의장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 쪽이 이제 뭐 최영식 쪽 있는데 그 공천요 실제로 몇 번을 받고 누가까지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홍걸 의장의 공천이 제일 희한하다. 왜요? 왜냐면 아빠 찬스예요? 그러니까 김홍걸 의장을 저는 공천에 대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김홍걸 의장이 뭐 민화의 의장이라고 하지만 지금 아빠 찬스란 말에서 벌써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문석균 씨가 문희상 국회의장 그 지역 그대로 봐서 나가는 거랑 뭐가 다른가? 아버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어머니가 이효 여사. 굉장히 존경받은 집안의 막내 아들 네. 말고 뭐가 있는가? 또 하나 뭐 본인은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김홍걸 의장은 예전에 최규성 게이트로 30몇 억이었나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금품이 향응해가지고 실형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네, 그랬군요. 근데 그런 사람을 굳이 10몇 년이 지났으니까 뭐 소멸됐다 이건가요? 비례대표를 저는 해줘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네. 물론 지역구라고 하면 네. 지역구 공천도 좀 문제는 있지만 결국 유권자가 선택했으니까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비례대표잖아요. 배치 달아주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줘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네. 그 공천을 받았다고 하면 네. 본인은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예전에 내가 이런 어쨌든 나쁜 전력이 있는데 당에서 네. 나를 이렇게까지 배려해줬구나. 근데 지금 나와서 뭐 소수정당 듣보가 앞에 있으니 내가 달기 위해서 우리를 앞으로 해달라. 글쎄요. 일단 그러니까 김홍걸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협의회 의장입니다. 네. 예, 이제 인터뷰도 그러니까 하고 그랬죠. 그 예. 기존에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뽑혔던 후보들은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제 공적 절차에 의해서 뽑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뭐 한 100여 명 이상이 신청을 했고 그 수에서 40명 정도를 국민공천단이라 해서 투표를 해서 권리당원과 투표까지 해서 걸러진 거고 이제 그 걸러진 거에서 다시 또 중앙위원회에서 자기 정견 발표를 해갖고 번호를 부여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자분이 많았죠. 까다로운 절차를 걸쳐서 뽑힌 이 후보들과 그리고 지금 누가 봐도 굉장히 어떤 짧은 시간에 너무나 이 사람들이 검증이 될까 싶을 정도의 어떤 검증 과정. 그러니까 민주당과 똑같은 기준의 검증 과정을 넣는데 가자 환경당이나 가자 평화인권당 이런 분들의 추천한 분들이 다 컷오프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동일한 기준을 넣었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뽑혔던 사람들을 저는 이제 좀 억울함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발표된 걸 보면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했던 1번부터 10번까지 이런 순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그 기존의 시민 추천 후보와 소수정당 후보들이 네. 됐고 그 이후로 1번부터 이제 11번부터 배치됐는데 결국은 지금 이게 이제 근거가 뭐냐면 민주당으로 나왔을 때 7번까지 정도가 된다. 왜냐하면 이제 연동형 캡으로 쓰여진 30석은 도저히 가져갈 수 없고 0석이고 그렇죠. 17석 병립형으로 해서 그 민주당이 득표한 한 40% 득표해서 이 병립형에서 한 7석 정도 가져갈 것이다라고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비례연합당이 한 35% 이 정도를 득표를 하게 되면 17석까지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논리적으로 구조로만 보면 상당히 어떤 합리적인 배치가 아닌가 싶어요. 합리적인 배치라고 말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태현 변호사님?
뭐 1번 7번부터 이렇게 빼고 한 거요? 1번부터 10번까지는 소수정당 플러스 시민사회단체 후보 몫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지켰다는 겁니다. 지금. 뭐 지키긴 지킨 거죠 결과적으로.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김홍걸 의원이 뭐 얘기하거나 말거나 간에 어쨌든 11번부터 줬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거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는 뭐 당의 비례 배치는 어차피 당에서 임의를 하는 거고 결국 뭐 배지를 누구까지 달아줄까. 왜냐면 대충 내부적으로 보이거든요. 몇 번까지 당선될 수 있을까. 안정권 애매한 사람 불가능한 사람 지금 보이잖아요. OX 세모가. 그러니까 결국 당에서 누구까지 배지 달아줄까 당에서 결정하는 거고 유권자들은 그냥 그거 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상위 순번에 갔으니까 뭐 찍고 화유로 밀려서 앉지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네. 결국 당에서 배치하는 건데 저는 이번에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이거를 보면서 글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정치행위를 함에 있어서 명분과 실리를 다 잡으면 제일 좋아요. 네. 그럼 이제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둘 다 잡지 못할 땐 뭐 하나는 확실히 잡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 출마해서 바보 노무현 나오다가 명분 잡고 간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엄청난 실리를 챙긴 거고 명분도 챙기고.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이 얘기는 제가 안 했나?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실리만 보고 간 겁니다. 네. 명분 없어. 그래 욕해. 다만 우리는 일관성은 있어. 대신 우리 실리 확 잡고 갈게. 20개 다 네. 우리 거야. 이렇게 네, 간 겁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뭐 본인들은 지금 명분과 실리를 다 잡기 위해서 뭐 소수정당과 연합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뭐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아무도 안 믿습니다. 어차피 말 바꾼 건 맞고 그죠? 일관성 없는 건 맞고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거의 몰각된 건 맞습니다. 정의당만 바보 된 거예요. 정의당 분당에 죄송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럼 명분 잃었어요.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미래한국당처럼 그냥 확실한 위성정당 만들어서 20개 다 내 거 가지고 가는 게 맞다 저는. 차라리 네, 네. 실리 챙기는 게. 왜냐면 뭐 열린민주당하고 이 더불어시민당의 민주당 계열하고 열린민주당은 나중에 뭐 연대도 할 수 있고 합당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길이 네, 있겠지만 네, 그걸 앞서 있는 게 1번부터 10번까지 시민 대표들이잖아요. 네. 이 관계 어떻게 설정해요? 총선 이후에. 여기를 무슨 완전히 합당해서 흡수할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요. 원래는 지금. 소수정당 본인의 네. 당으로 가라 그랬는데. 근데 이제 가는 것도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뭐 워낙 당들에는 이 선수들이 있으니까 저희들보다 그렇죠. 더 선수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하겠지만 원래는 처음부터 생각할 때는 제명하고 오는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세이프 제명 안 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들을 어떻게 설정할까도 이 총선이 좀 골치 아플 거거든요. 그렇다고 네, 보면 네. 저는 민주당에서 뭐 이제 다 지난 얘기지만 그냥 미래한국당처럼 명분 버리고 그냥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차라리 네, 하면 죄송해요. 된다. 저희 대신 21대가 선거법 다시 개정할게요. 미안합니다 하고 실리 잡고 가는 게 저는 맞았다. 잠깐만 여기서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특히 이제 김현상 평론가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자 실리를 잡고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솔직하게라는 김태현 변호사님 말씀도 있지만 가자평화인권당이라고 있어요. 네. 이번에 소수정당으로 참여했다가 이제 컷오프된 그렇죠. 거기에 최용상 대표가 하는 말이 우리는 징용 피해자들을 사실은 그 대변하기 위해서 만든 당이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이 사실은 많고 우리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후보가 없는 건 당연한 거다. 그걸 알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비례연합정당을 같이 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실컷 이용한다면 헌신적처럼 버려버리게 되면은 아베보다 못한 당 아니겠느냐. 강제징용 시민운동에서 15년 이상 우리가 활동을 했는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이유를 알아봤더니 박근혜 행사에서 자신이 사진을 찍힌 것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닌데 요청해서 한석 주겠다라고 해서 정말 우리는 이 입법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팽겨치고 우롱당할 줄은 몰랐다. 피눈물 흘린다. 민주당 박살내고 싶다. 이런 말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의 어떤 약속이 오갔는지 그리고 이제 공관위에서 회의가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그리고 어찌됐든 공당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는 맞지 않는 후보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에서 어떤 컷오프가 됐지 않았나 싶고요. 네. 저는 이제 뭐 김태현 변호사 말씀처럼 사실상은 어떤 뭐 위성정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되고 있는 위성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개 당이 그러니까 가자평화당이나 평화인권당이나 가자환경당 그리고 시대전환 그리고 기본소득 뭐 관련한 당 이 4개 당이 어떤 연합
으로 해서 비례를 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들어간 분은 이제 2분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용혜원이라는 기본소득당 대표하고 조정훈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 이 2분이 들어갔는데 이 두 정당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당은 상당히 2019년 말부터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거의 신생정당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대전환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어떤 뭐 준비를 해서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은 다 이제 민주당 시민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제 새로 받은 후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결국은 그 애초에 목표했던 소수 정당의 어떤 원내 진입을 위한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이 목표는 좀 희릿해졌다. 이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민망하긴 하다. 네, 이런 민망하긴 얘기네요.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이제 좀 특이하다 그럴까요? 더불어시민당에서 내세운 비례 후보 34명 중에서 1번 받은 분이 신원영 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에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자주 나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나와가지고 1번이 됐어요. 그리고 2번은 김경만 중소기업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3번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치연구원장 뭐 등등이고, 근데 특히 3번 권인숙 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장이 한 달 전에 그만둬야 되는데 왜 그만두지 않고 바로 이거 확인된 다음에 본인이 이제 비례대표로 된 다음에 사표냈냐 뭐 이거 가지고 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청와대 현직 비서관도 말일날 사표내고 비례대표 하는데요, 뭐. 그래도 그 사람은 한 달 전에 하고서 이제 한 거니까. 16일 전에 했으니까. 아니, 뭐 그렇죠. 어쨌든 뭐 막차 탄 거잖아요. 근데. 그건 상관없다고 보시는군요. 아니, 뭐 좀 마음 너그럽게. 선거법 위반의 문제만 없으면 뭐 문제 삼으려면 삼은 건데 더 큰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 아니,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최강욱 비서관이 마지막 날 사표 딱 내고 열린민주당 비례받은 것도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둘 다 법은 지키는 건데 야,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 너무하는 거 아니야에 너무한 거는 이 권인숙 여성정치연구원장보다 최강욱 비서관이 더 크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청와대 현직 비서관이니까 공공기관 장보다는 더 전 크다고 보고 어차피 두 사람 다 선거법에 있는 날짜에 맞춘 건 맞거든요. 그게 안 되면 아예 저 후보로 등록이 안 되는데. 아니 공공기관의 장은 네. 이제 이게 정부에서 주는 그게 50%냐 아니냐에 그렇죠. 따라서 추경. 사실은 그 한 달 규율을 지켜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선관위-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만약에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그런데 또 선관위 또 딴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나중에 이제 후보 자격에서 네, 문제가 생길 거고 후순위가 승계하는 거니까 뭐 어찌 됐건 그렇다 치고 저는 1번 신현영 전 의사협회 대변인 요새 저도 방송 같이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글쎄 뭐 제가 뭐 사적인 얘기를 나눠본 건 아니지만 정치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비례 1번, 2번은 이런 사람들 하는 게 맞아요. 저 사람 정치할지 몰랐는데? 예를 들면 저 누가 봐도 정치할 것 같았는데를 1번 주는 것보다 네. 비례는 원래 그러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 1번 공천 굉장히 잘 된 거다. 그리고 오늘은 뭐 지난주에 미래한국당 얘기했지만 이제 명단이 바뀌었으니까 미래한국당의 1번도 사실 바뀌어가지고 윤주경 윤봉길 의사의 손녀자 네. 독립기념관 네. 관장 또 자랑 공천이다. 1번은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상징성이 좀 필요하죠. 상징성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양당이라고 할게요.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뭐 어쨌든 1번 공천은 비례 1번 공천은 양당 다 잘 됐다. 근데 아마 이제 신현영 대변인이 1번을 받은 이유는 아마 코로나19 이런 정세와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인, 일종의 소수자 보호 차원에서 이제 장애인들이 주로 1번을 많이 차지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보면 국민의당도 그 대구의 병원의 어떤 간호사 한 분이 1번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것처럼 약간 지금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정세적인 상황이 배려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이제 몇몇 그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의사협회가 최근에 보이는 행보와 관련해서 정부와 이제 반대되는 행보를 많이 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얼마나 어떤 대정부 이 국민들의 어떤 그 이런 흐름을 막아내는데 도움을 줬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신현영 뭐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더불어시민당에서 공공의료 분야를 제한 경쟁 분야로 해놨는데 4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추가로 더 모집을 또 따로 해가지고 사실은 된 분 아닌가? 뭐 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지금 어쨌든 두 분 다 그냥 1번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한 열린민주당은 어떻습니까? 후보 1번에 지금 김진애 전 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번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배치됐고 지금 현재 열린민주당은 보통 한 5석에서 6석 정도가 맥시멈일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은 김의겸 전 대변인이 지금 4번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주진형 하나증권 전 대표 같은 6번 되고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도 서로 간에 좀 희비가 엇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진형 전 하나증권 사장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위 순번 배치될 것처럼 손혜원 전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아마도 그 투표할 때 그 이제 면접하는 게 공개가 됐잖아요. 이제 거의 공개하는 면접을 했더라고 투표를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냥 영상 저도 봤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아들 국적, 그다음 음주운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좀 강성 지지자들한테 왜냐면 그다 댓글창에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막 이런 얘기들 드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후순위 좀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이 애매하죠. 6번이.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왜냐면 6번이면은 사실은 한 10% 12% 정도 받아야 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조금 애매해. 열린민주당 12%까지 받기는 좀 12%까지는 쉽지 좀 않을 어렵지 거여서 않을까 6번은 조금 얘기하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받기는 했지만 네. 아직 이제 정상적인 절차에 보면 어제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최고위에서 통과를 시켜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어제 저녁에 있었던 중앙위를 통과를 못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2번에 배치된 서정성 씨라고 일종의 광주 달빛 의료단. 예. 근데 또 이분이 좀 공격당하는 게 지금 안철수 보좌관 출신이다. 뭐 그래갖고 이게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또 열린민주당 안에서 투표인단 안에서 그분은 그것 때문에 민주당 지난번에 경선에서도 좀 곤란했는데 이번에도 또 공격당하고. 그건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보면 열린민주당의 지금 비례대표의 전략은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맞춤형 컨셉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혜원 당대표인가요? 네, 당대표가 갖고 있는 최고위원인가요? 네, 최고위원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광고인으로서 네. 어떤 브랜드 전략가로서의 어떤 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10분 발휘된 정당이 아닌가. 그러니까 철저히 열린민주당은 만들어지고 있는 정당이다. 네. 컨셉이 분명한 정당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 공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열린민주당이 몇 번까지 되나 득표를 되게 유심히 보거든요. 네. 왜 보냐면 어차피 열린민주당이 몇 명이 되든 뭐 더불어 시민당이 몇 명이 되든 어쨌든 더불어 시민당에서 민주당에서 넘어온 분들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더불어민주당 같이 갈 거예요. 합당이 되든 연대가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같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 지지표가 8대2로 나눠갔든 9대1로 나눠갔든 7대3 나눠갔든 선거 결과는 나중에 어떤 당이 몇 석 한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의회 정치를 할 때는 비슷하게 똑같이 갈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 어차피 극대화는 하면 상관없어. 보수 정당으로 가는 표만 줄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의 득표를 좀 유심히 보냐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정말 친문 핵심 강성 지지층이 몇 프로 정도 되냐 볼 수 있는 약간의 바로미터적 성격들이 있어요. 왜냐? 그렇군요. 열린민주당에서 광고를 하길 어저께 그런 얘기 정봉주 의원의 말인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 못했는데 그런 얘기 봤어요. 우리 열린민주당에는 대통령의 칼과 입과 여사의 친한 친구가 있다. 아니 그거 한번 보도된 거 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정봉주 전 의원의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열린민주당 관계자의 말이라는 게 이제 그 기사에 제목으로 뜬 적이 있어요. 어저께인가. 대통령 입 김의겸 전 대변인. 네, 정봉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막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네. 칼, 최강욱 전 비서관, 친구, 여사님의 친구, 손혜원 전 의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혜원 전 의원이 뭐 비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현 의원이잖아요, 지금. 죄송해요. 현 의원. 아니, 뭐 5월 말이면 이제, 그러니까 현 의원. 근데 그 정도로 실제로 대통령과 여사의 의사는 내가 영부인의 의사는 모르겠으나. 지호영 사건처럼 비슷하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광고 자체는 우리가 친문 핵심이다라고 광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점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사실은 이 열린민주당의 대표가 이근식 대표입니다. 네. 이분이 전 장관도 했지만요. 예전에 통합민주당 의원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한나라당에 또 입당했어요. 전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괜찮습니까? 아니, 그런데 상징적인 대표 이제 뭐 그렇게 따지면 무슨 뭐 2016년에 아까 서정석 씨 같은 경우는 뭐 안철수 잠깐 도왔다고 욕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2016년에 대표잖아요, 대표. 2016년에
저당 공천 누가 했어요? 저당이 저당. 아니죠. 민주당 공천. 여보세요. 김종인 저당 아니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잖아요. 네, 김현성 평론가는 참고로 그래요? 당이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탈당했습니다. 탈당. 저도 없어요. 아니야. 그냥 공포자지 두 분 다 팽당하고 탈당한 걸로. 어찌 됐건 간에 우리 스스로 나왔지 뭘 팽당했다고. 어쨌든 맞잖아요. 솔직히 말해, 우리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2016년에 근데 그분하고 다르죠. 그분은 이제 그런 선거를 위해서 간 거고 이분들은 다르잖아요. 어차피 상징적인 의미인 거고 그래요?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당의 실질적인 핸들링하는 사람은 정봉중 전 의원 또 손혜원 현 의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근식 당대표가 다 한다고 생각할까? 저는 의미가 근데 없다고. 아무튼 열린민주당이 쓰고 있는 친문 세력인데 왜 그날- 그런 분을 대표를 했을까? 좀 그게 궁금해요. 저도 좀 이렇게 분량을 좀 채워야 되니까. 앵커가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열린민주당이 쓰고 있는 대통령 마케팅, 이게 대통령 마케팅이라고 보죠.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이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어찌됐든 대통령을 만들었던 정당에서조차도 대통령을 거론하는 걸 굉장히 되게 어떻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런 식의 어떤 대통령 파리가 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요. 이분들은 탈당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들었던 정당에서 탈당한 분들이 대통령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예를 들면 친박연대랑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합병 논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생각보다는 어떤 열린민주당의 득표력이 그러니까 저는 김의겸도 당선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김의겸 후보가 지금 4번인데 4번인데 당선되기 어려워요? 되려면 한 5%까지는 얻어야 되거든요. 5% 넘어야 되겠죠. 그렇죠. 248 해서 8% 정도를 얻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이 저는 이제 좀 정당 득표율보다 저는 이제 그게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는데 결국 김의겸 전 대변인 민주당에서 지역구 부적절하다고 해가지고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례를 지금 당선권이 준 거예요. 열린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4번이라는 얘기는 그 행위가 왜냐하면 중도층 유권자를 봤을 때는 열린민주당이나 더불어시민당이랑 똑같은 한 식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중도 유권자를 봤을 때는 지역구 선거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게 사실 이게 산술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에서 끝까지 유영하 변호사 안 넣은 거는 유영하 변호사 넣는다고 해가지고 미래한국당 표가 덜 오고 더 오고 하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어차피. 다만 그게 수도권 격정지의 중도권 표심에 중도 유권자들 영향을 줘서 지역구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걸 차단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열린민주당의 그 공천 행위들 그게 또 최강욱 비서관 저는 이번 준 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지금 기소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상위 전번에 준 게 지역구 격전지에서 중도 유권자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산술적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저는 관건인데 저는 관심 있게 보죠. 그 부분은. 지역구는 안 낼 거 아니에요. 열린민주당. 아예 안 내는데 중도 유권자가 봤을 때는 지역구 후보 찍을 때 어차피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 한 식구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한 식구라는 건 중도 유권 다 알거든요. 그 행위들을 보고 아무리 당에서 선을 그으려고 해도 똑같은 한 편이라는 거 안다고요. 어떻게 표심이 갈까 지역구 나눠서 투표를 할 때 각 네. 당에 그걸 대해서 제가 정당 투표가 어떻게 나눠질까 근데 설명하게. 그게 산술적으로 우리가 결과를 야 이것 때문에 잘 됐어 이것 때문에 망했어라고 이게 산술적으로 나중에 복귀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결국 한번 저는 보고 싶다는 거죠. 지역구에 좋습니다. 어떻게 반영이 자, 될지. 이거 시간 별로 없지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성교 전 대표가 결과적으로 이제 미래한국당의 전 대표였지만 이제 그만두면서 황교안 대표를 이 공천 관련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야당 권력 가소롭다. 근데 그리고 이제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도 그래도 내가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원유철 대표가 이제 대표로 가면서 다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명단도 다 바뀌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황교안 대표한테 나 존경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도대체가? 정치하신 분들 말씀 좀 해보세요. 김태현 변호사님 특히 말씀 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네. 이게 이거 취재 안 되는 부분이니까 알 수는 없는데 한성교 전 대표 저는 한번 안 해보셨어요? 친하잖아요.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알긴 아는데 전화할 정도로 친한. 그러면 내가 지난번 명단에 있었겠지. 많이 신청하고 아침에 했으면 왜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공간에 진짜 뭐예요? 그럼 그동안 언저리만 돌아다니고. 한성교 전 대표의 이제 처음에 공천은 어쨌든 정계 은퇴를 한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본인의 정말 어떤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정치인, 사선 정치인으로서의 의지는 있었던 것 같아.
제가 좀 지난번에는. 근데 이번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황교안 전 대표 측을 향해서 한 줌도 안 되는 것들 이러면서 네, 맞아요. 가소로. 네. 그때만 해도 본인이 누구나 그렇죠. 사선 의원 정도 됐으면 누구나 한 칸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한번 빚을 내보고 싶다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개인적인 공평심. 근데 마지막에 지금 와서 이렇게 황교안 전 대표한테 이게 뭐야 갑자기 뭐 존경을 보낸다. 글쎄 이 부분은 너무 저도 좀 비겁해 보이지 않아요? 해석은 안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 좀 추측하는 건 있는데 뭐예요, 뭐 제가 국기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적 추측이니까 그냥 그래도 해봐요. 방송 끝나고 마이크 꺼지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구상유치하다. 어?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아틱하다. 유아틱하다. 그러니까 네. 참 그 사선이나 했던 의원이 정말 협량한 행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결국은 뭐 그 전에 했던 명단이나 새롭게 바뀐 명단이나 뭐 도친 개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성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뵐게요. 여보세요? 넌 총선 얘기할 때가 제일 신나 보이더라. 총선 때까지 달린다. 영희는 총선이 체질. 출발새 아침에 선보이는 독특한 총선 짚어보기. 총선이 체질. 영희는 총선을 좋아해 시간입니다. 여기에 헬마우스만의 특별한 해석을 양념으로 솔솔솔 뿌려봤습니다. 헬마우스의 총선 체크포인트. 오늘도 헬마우스 임형비 작가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거리를 준비하셨을까요?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말이죠. 네. 점선면이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정말 기억납니다. 점선면. 그렇습니다. 3차원. 이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고 그 선을 모으면 이제 면이 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선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요? 이를테면 이제 개별 지역구를 뜻하는 점 그리고 그 지역구들을 잇는 선 그걸 모으면 이제 광역. 네. 되는 거죠. 면이 되는 거죠. 오늘은 그 점에 대한 이야기, 이제 뭐 수도권 선거니 뭐 PK니 TK니 이런 광역 단위 선거 판세를 전망할 때도 결국에는 이 지역구인 점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어떤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먼저 그 개별적인 단위, 그런 지역 단위부터 한번 보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네네. 다른 점들보다 도드라져 보이는 점들인데요. 네, 이게 점이 이제 좀 크면 그러겠죠. 그렇죠. 큰 점. 네, 크고 까만 점. 네. 제 입에 이 왼쪽에도 점이 있는데 네, 그런 네. 점, 그런 이제 지역구 포인트들을 이게 단순히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이거나 뭐 도청 소재지거나 이런 데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혹은 여야의 어떤 거물급들이 붙는다. 네. 그런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핫한 지역구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특정 권역의 어떤 전체 판세를 짚어볼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네. 상징적인 포인트 지역구. 그러니까 여기가 넘어가면 지역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다 흔들린다라고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이제 짚어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오늘은 제가 이제 정치 오타쿠로서 네. 오랫동안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관찰해온 결과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핵심 중에 핵심. 흐름을 이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역구 선거를 할 때 어떤 동네에 가면은 그 목에 이제 힘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뭐 우리 동네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뭐 숫자, 뭐 데이터 이런 거 쓰잘데기 갖고 오지 마. 맞아요. 이 지역구는 내가 꽉 잡고 있어요. 내가 여기 빠꼼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의 이제 선거 구조가 예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지역구 선거를 단순 빠꼼이로 이제 치르기 힘들다. 네. 데이터와 해석이 필요하다. 맥락을 봐야 된다. 네. 이런 설명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한 1분 동안 잘난 척만 들었습니다. 자,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변화의 맥락을 짚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 한번 짚어주시죠. 자, 오늘 첫 번째로 짚어볼 때는 이제 경기도의 포천시 가평군 지역구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소위 이제 흔들리는 경기 동북부 지역을 상징하는 지역구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근데 경기 동북부면 경기 동북부지 왜 흔들립니까? 여기가 뭐 지진한 것도 아닌데. 네. 지진은 없는 걸로 아는데 네. 경기 동북부가 원래는 이제 휴전선하고 가깝고 강원도 지역하고도 가깝고 게다가 이제 그 농촌 인구가 농업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고령층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보수 텃밭으로 꼽힙니다. 네. 특히 이제 포천시 가평군 지역구가 이제 대표적인데 최근 들어서 이 지역의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뭔가 이제 변화가 시작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 지역이
김영우 미래통합당 의원이 현역인 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미래통합당 김영우 의원이 이제 3선을 내리한 이런 지역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원래 이 지역에 이제 민주당 계열 국회의원이 역대로 직선제 이후에 딱 한 번 당선이 됐는데 한 번. 딱 한 번 됐습니다. 17대 탄핵 돌풍 시절에 이제 열린우리당의 이철우 전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이분도 그나마 1년 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직상시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지역에서는 이제 민주당 계열이 이제 국회의원 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게 이제 정평이고요. 네. 포천시장이나 가평 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계열 정당 출신이거나 또는 보수 계열 정당이 아니면 네.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분들이 대부분 계속 당선이 되었고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유일하게 포천시장에서 박윤국 시장이 민주당으로 2018년에 당선이 됐는데 이분도 원래는 보수 계열 정당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무소속으로 2번 시장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특별히 영입을 해가지고 보수정당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빼내와서 당선이 된 그런 유일한 케이스인 거죠. 스카우트를 했다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결국 당 간판만 바꿔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뽑아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민주당에서 비슷한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 네. 지역 맞춤형 인물이다라면서 이제 보수 정당에서 스카우트를 해온 인물입니다. 이번 후보가 네. 육군 대장 출신이고 이전에는 이제 새누리당에서 계속 활동을 해왔던 이철희 후보를 2018년에 영입을 해가지고 이번 총선에 이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인물 경쟁력을 통해서 민주당으로 한번 도전해보겠다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될까요? 지금 될지를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네. 다만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인물 영입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이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지역 개발 이슈인데요. 지역 민심 자체가 이제 철도랑 그 도로를 까는 그 지역 개발 이슈랑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서울하고 연결되는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 이 도봉산 포천선 사업이 잘 보시면 2년 전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네. 당선이 되자마자 이 지역에 엄청 공을 들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철도 사업에 120년 만에 철도를 연결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걸고 포천 지역에 엄청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한하고 이제 관계 개선 문제가 엮이면서 이 지역이 또 이제 평화 경제의 그 중심 지역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굉장히 좀 민주당에 조금 유리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한창 네. 그 북한하고 트럼프하고 막 얘기 잘 되고 그렇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막 부풀어 올랐을 네. 때 제가 남북 경협주를 샀습니다. 현대주를 샀습니다. 지금 반타작 났어요. 저하고 같은 주식을 사신 것 같은데요. 경기 북부 계신 분들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렇게 다른 것보다는 사실은 네. 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평화 경제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지역이 이제 군사 제한 구역이 많이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거를 얼마나 풀어줄 거냐. 그거 사실 이제 중앙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맞습니다. 결국 집권 여당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이 지역의 좀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건 여당 입장에서의 그런 총선 후보 전략인 것 같고 야당에서는 뭐라고 대책을 내세우면서 사실 할까요? 공약 자체는 다 비슷비슷한데요. 네.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이제 최근의 데이터입니다. 네. 제가 제일 최근 그 여론조사, 이 지역 여론조사를 봤는데 많이는 안 나오는데 2월 말에 이제 나온 게 있습니다. 포천 뉴스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해가지고 지난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네. 이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38.1%,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이제 미래통합당 전이죠. 자유한국당이 34.2%가 나왔으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그러네요.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후보로 지금은 확정돼 있는 이철희 후보가 이제 다른 예비 후보들 한 10여 명하고 같이 다자 조사를 했는데 압도적인 격차로 1위였습니다. 네. 상당히 조금 분위기가 좀 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 여론조사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북한과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면서 네. 군부대가 많아지고 평화경제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이제 높기 때문에 이런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포천 가평군 지역구를 제가 꼽은 이유가 네. 이 지역이 이제
동두천이나 연천으로 쭉 이어지는 맞아요. 이런 이제 진짜 접경 지역들, 경기 북부 지역이랑 아니면 이제 화천이랑 천안으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원도의 서부 지역 이런 네.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전체 판세의 흐름을 짚을 수 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점선면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 그런 지역인 셈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이 특히 이제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리게 될 텐데 네. 과연 민주당이 그 보수 아성으로 꼽혔던 경기 동북부 지역을 뭐 침투하는 일종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그게 제 관심입니다. 근데 전 사실 지금 우리 헬마 얘기 들으면서 네. 계속 딴 얘기만 하고 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요? 왜냐면요. 제가 연천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연천에 있는 조상 땅 찾기 소송을 하면서 네. 성공 보수로 그 땅을 일부 받기로 했는데요. 네. 성공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버렸어요. 자, 두 번째.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현대 이 경협주 샀는데 망했죠. 예, 심심하게 이뤄드리고요. 좀 전에 또 얼마 네. 전에 삼성전자 주식 조금 샀는데 또 네. 다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랬더니 우리 보이는 라디오 분들이 노영희 네. 변호사님 토닥토닥 깡통하는 게 다행이에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이런 얘기 많이 보내주시고. 앞으로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반대로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헬마우스가 데이터를 강조했는데요. 네. 그런 움직임이 지금 데이터로 확인됩니까? 예, 좀 전에 제가 이제 지난 2월 말에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뭐 좀 다른 지역을 좀 보자면. 그럴까요? 예. 이번에 이제 여당의 방어전이 관심이 가는 지역으로 경상도 이제 쪽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경상남도 양산시 을 지역구입니다. 네. 언론 매체들에서 이제 한동안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던 지역인데 왜냐하면 이제 경남지사를 지냈던 두 사람이 맞붙는다.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이랑 홍준표 전 대표가 맞붙는다라는 얘기가 한참 돌아가지고 네, 그랬죠. 관심을 가졌다가 홍 전 대표가 숄랑 대구로 가버렸습니다. 숄랑. 숄랑.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언론의 관심에서는 좀 멀어진 지역인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거물급 대결 문제가 아니고 점의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구다 이렇게 꼽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김두관 의원님한테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제 세게 한번 붙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실망스럽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어쨌든 그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는 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좀 더 유리해진 것 같다라는 네네. 게 이제 여당에서의 생각일 수 있겠는데 제가 지금 보는 어떤 전망은 조금 다릅니다. 이 양산시가 원래 이제 김해 시하고 네. 이 쌍두마차로 민주당의 이제 PK 지역 최중요 거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산 서부 지역하고 같이 묶어서 이제 소위 이제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면에 해당되는 그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양산시의 경우는 이제 김해시랑 자주 비교가 되는데 네. 뭐 김해는 뭐 일찌감치부터 이제 민주당에서 공략을 해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텃밭터가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양산시는 좀 달라요. 최근에 새로운 교두보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양산 쪽에서는 사실 김일관 시장 되기 전까지 한 번도 민주당이 승리한 적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왜 분위기가 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홍 전 대표가 처음에 양산시 을을 험지로 꼽았을 때 사람들은 야 이게 경남 말도 안 지역인데 돼. 무슨 그렇지. 험지야 뭐 이렇게 예.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좀 살펴보니까 원래 이제 양산시가 아주 전통적인 보수 정당 텃밭입니다. 양산 구인 시절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이제 현역인 서영수 의원이 20대 국회 당선되기 전까지 한 번도 민주당 계열의 국회의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대 총선 당시에 이 지역을 보니까 서영수 의원이 당선이 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후보가 2명이나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3명이 표를 갈라먹은 거죠. 네. 그래서 그 무소속 후보 2명이 16%를 가져가는 바람에 서영수 의원이 불과 2% 차이로 당선했죠. 와, 진짜 될 사람은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이거 무소속 안 나왔으면 굉장히 네네. 위험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네. 양산 시장도 김일건 시장이 당선되기 전까지는 네. 단 한 번도 민주당 계열에서 당선이 된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근데 이제 PK 지역은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오랫동안 공들여온 지역인데. 네. 그만큼 이번 선거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17년 대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양산시 을 지역이 굉장히 좀 이렇게 쏠림 현상이 확 심해지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10% 이상의 격차로 홍준표 후보한테 10% 정도 격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이제 신도시의 중요성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데 양산에 이제 물금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젊은층 인구가 부산에서 많이 빠져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고 네. 2018년 지방선거로 가면 더 심해지는데 김경수 후보가 당시에 이제 한국당 김태호 후보를 무려 6대4 정도의 격차로 크게 따돌렸습니다. 네. 양산 시장 선거에서도 김일권 현 시장이 당시 재선의 현역이었던 나동현 전 시장을 6대4로 압도하면서 승리를 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그 분위기는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어떻게 될까요? 최근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PK 지역이 흔들리는 민심을 보여주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 꾸준히 이 공을 들여왔었는데 네.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 교두보를 잃는 거 아니냐. 그렇군요.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디? 호남 지역과? 호남 지역하고 충청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니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네, 방금 전에 총선이 있어질 코너에서 언급되었던 포천시 가평군 정당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는요. 포천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2월 11일부터 2월 12일까지 이틀간 포천시와 가평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4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겁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표본 구성은 유선 50%, 무선 50% 조사했고요. 응답률은 무선 12.6%, 유선 3.7%, RDD 표본 프레임 내에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했고요. 5.7%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본 여론조사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예의 출발사 아침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